안녕하세요. 엑소그룹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14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소는 news.hada.io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긱뉴스에 올라온 뉴스들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뉴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애플, 구글,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시면 화면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전달해드리는 뉴스는 긱뉴스 위클리 71호에 있는 것이고요. 긱뉴스 가셔서 상단에 위클리 클릭하시면 제가 매주 발행하는 이메일 뉴스레터 긱뉴스 위클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뉴스를 뽑았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패하지 않는 뉴욕타임스. 두 번째, 애플 M1 칩과 차세대 맥. 세 번째, 공개 래퍼에 시크릿 키를 업로드하면 생기는 일. 네 번째, $6,000 광고비로 $200만 판매하기. 다섯 번째, 구글 포토 고화질 무제한 저장 종료. 그럼 긱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첫 뉴스는 실패하지 않는 뉴욕타임스라는 글이에요. 마인 세이프티 디스클로저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167페이지짜리 슬라이드인데요. 신문 비즈니스가 요즘 출판물, 특히나 임세된 신문을 받아보는 일이 점점 줄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몰락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디지털로 성공했다고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제가 긱뉴스에도 여러 번 CTO가 어떤 글을 올리거나 자체 CMS를 개발했다거나 다양한 것들을 얘기해 왔는데 요번에 요게 잘 정리된 자료가 올라와서 그거를 제가 번역한 뉴스를 공개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트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좀 인기가 많았어서 제가 요거는 별도로 유튜브에다가 요 슬라이드 167페이지를 전체 소개하는 걸 따로 올렸어요. 그래서 요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그 동영상을 안 보셨다고 하면 긱뉴스 유튜브 가셔서 요거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요 자료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뉴욕타임즈가 170년 됐는데 그동안 사실은 신문이 계속 안 좋았으니까 근데 뉴욕타임즈가 어떻게 자신을 재발명했나라는 글이 핵심이에요. 근데 총 4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를 정리,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 자산들을 다 팔았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의 투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신문도 콘텐츠인데, 그럼 신문에서의 콘텐츠 투자, 그러니까 신문의 주요 콘텐츠는 우리가 그 기사를 발행하는 것 자체인 저널리즘이잖아요. 저널리즘에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라고 해보면, 더 많은 기자를 고용하고 연봉을 업계 평균의 3, 4배를 줘서 업계 최고 인재들을 끌어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인재들이 더 나은 저널리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독자가 생기고 더 많은 수익이 나니까 그게 다시 더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됐다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인 기술의 투자. 저는 아무래도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 이 기술의 투자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자신들, 그러니까 2014년에 내부의 그 디지털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자아 비판을 한 거죠. 우리는 왜 디지털을 못할까? 이런 것들을 이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내부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바꿔왔는데 요 굉장히 국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못한 기업들이 이건 진짜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요건 말씀드린 대로 아까 긱뉴스 유튜브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수익 모델 시작인데 전 이 부분은 좀 완전히 몰랐던 부분이라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뉴스 우리가 신문사라고 하면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가 있고 구독자가 있는데 그거 외에 다른 수익을 어떻게 냈을까에 대한 것이 정리가 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더 데일리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했고 십자말풀이랑 요리를 별도의 유료 비즈니스를 따로 뽑아내고 추천 사이트를 인수하고 페이스북이랑 딜을 해가지고 직접 돈을 받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이걸 통해가지고 뉴욕타임스는 광고가 비용을 내주는 애드 서포티드 모델에서 서브스크립션 퍼스트 모델, 구독 우선 모델로 비즈니스를 완전히 변경했는데요. 이걸 통해가지고 변동비가 많았던 재무구조에서 고정비가 많은 재무구조로 바꿨다라고 하는 형태로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서 한번 이 글을 보시고 관심이 생기시면 말씀드린 유튜브를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지막에 내용이 그런 게 있었어요. 현재도 이미 거의 손익분기점에 다 달았는데 뉴욕타임즈가 독자가 지금 600만에서 1000만, 1500만이 되면 정말로 1조 단위, 2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신문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런 식으로 저널리즘에 정말 투자를 하고 좋은 기사를 씀으로써 독자들한테 선택받는 저런 언론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러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뉴스는 애플이 지난 6월에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 자체 CPU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올 연말에
요 애플 실리콘 기반의 맥 장비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주 출시가 됐습니다. M1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 암 기반의 그 데스크탑용 CPU를 만들었죠. 그래서 총 코어가 8개짜리 CPU인데 4개는 고성능 코어인 파이어스톰, 4개는 고효율 코어인 아이스스톰이라고 하는 총 8개 코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CPU 작업이 많이 필요할 때는 파이어스톰이 일을 하고 그 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아이스스톰이 해가지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했는데 맥북 에어는 16시간, 맥북 프로는 20시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발표를 이렇게 쭉 봤는데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우리가 아이폰 A 시리즈 칩에서 했던 뉴럴 엔진을 넣기도 하고 메모리를 D램 자체를 SoC에 내장한 건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유니파이드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램을 확장해야 되니까 램을 별도로 꼽았었는데 이거는 그냥 CPU 칩에다가 그냥 램을 같이 꼽아서 그걸 통해 가지고 메모리 복사 같은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니까 효율을 더 개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당 CPU 성능을 극대화해서 그 발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표에서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작고 성능이 뛰어나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맥OS 빅서 요번에 나온 새로 OS를 M1에 최적화했고 이게 CPU 아키텍처가 바뀌다 보니까 기존 앱들이 다 돌아가지 않으니 새로 M1 칩의 ARM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거를 호환 모드인 로제타 2로 그걸 에뮬레이션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기존에 뭐 개발자가 하겠다고 하면 ARM 바이너리랑 X86 바이너리를 같이 넣은 유니버설 앱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아예 ARM 바이너리가 없는 것들은 X86 바이너리는 로제타 2가 이걸 번역하는데 나중에 공개된 걸 보니까 로제타 2로 한번 번역을 하면 번역한 것을 저장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 빨라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번역하는 그 시간 자체도 아끼는 거죠. 이렇게 ARM 기반으로 모든 걸 옮겨가니까 좋은 거는 아이폰하고 아이패드 앱이 이제 직접 실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발표 후에 자료들이 좀 나왔는데요. 기존의 아이폰, 아이패드 앱 개발자가 이거를 맥에선 못 써라고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그 앱이 다 그대로 실행된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구글 앱, 뭐 구글 지도나 이런 앱들은 아이폰의 앱이 맥에선 안 들어가게 세팅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외에 많은 앱들이 직접 실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앱들이 돌아가면서 맥에서 실행되는 앱이 훨씬 많아지는 효과가 생겼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차세대 맥으로 트랜지션 하겠다고 했는데 그 첫걸음으로 M1 칩 기반의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맥 미니 3가지 장비를 공개했습니다. 저는 이게 에어하고 맥북 프로 13인치가 많이 차이가 없어요. 가격도 별 차이 없고요. 에어는 펜이 없고 맥북 프로 13은 작은 펜이 하나 달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요 며칠 계속 맥북 프로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벤치마크 속도가 긱벤치에 이제 올라온 결과를 보니까 맥북 에어하고 맥북 프로가 기존 싱글코어 벤치마크 테스트에선 기존 아이폰이나 뭐 맥기기보다 다 훌륭한 것으로 나와가지고 심지어 i9, 인텔 i9이나 맥북 프로 16의 i7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와서 이게 이 숫자가 정말 맞는 거냐라고 해서 그거 올라왔을 때는 말이 많았어요. 정말로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근데 요 며칠 제가 요 팟캐스트를 찍을 때 며칠 사이에 보니까 이제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맥북 에어를 써보니 상상보다 훨씬 빠르다. 모든 앱들이 거의 클릭하자마자 바로 뜬다라고 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사파리를 실행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부드러워서 놀랍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했고요. 어도비랑 블리자드가 와우도 M1 칩으로 최적화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해서 많은 개발사들이 M1 칩 최적화된 것들을 빨리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개발자분들은 조금 힘든 거는 아직 지금 도커로 로컬에서 개발 환경을 쓰신 분들이 많을 텐데 도커가 아직 돌아간다는 얘기가 없어서 실행된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M1 칩 최적화된 것을 곧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국내에 출시될 때쯤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뭐 몇몇 도구들은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 크롬도 이번 달 안에 M1 칩에 최적화된 크롬 버전을 내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요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첫 CPU인데 우리가 애플 제품은 짝수 세대가 좋다라는 얘기를 우스갯처럼 하잖아요. 홀수 세대는 뭔가 시도를 했고 짝수 세대에서 개선했기 때문에 짝수 세대를 꼭 사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애플의 홀수 세대가 너무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애플이 첫 제품이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나올
아마도 맥북 16인치나 아이맥들도 분명히 요 M1 계열, M1X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M1X를 달고 나오면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지가 기대되고 있어요. 한번 내년에는 어떤 장비들이 나올게 될지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보면서 이제 인텔은 어쩌나 라는 생각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뭐 맥이랑 MS 윈도우즈가 경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윈도우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텔에 기대해야 되잖아요. 인텔이 X86 계열이 빨라져야 되는데 인텔이 요즘 너무 뒤처지고 있어서 AMD라도 칩을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데스크탑에서 자꾸 밀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어떤 이미지 편집, 영상 편집에서는 훨씬 강력하고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데 요즘에 뭐 영상 편집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들 하니까요. 점점 더 이런 작업할 때는 개발자들도 맥을 많이 선택하는데 영상 편집, 음악 편집, 이미지 편집에서도 더욱 빨라진다고 하니까 엔트리 장비인 맥북 에어에서도 너무 빠르게 된다고 하면 점점 이 시장을, 윈도우즈 시장을 더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로 국내에서도 기계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나와서 사용한 실제 후기가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뉴스는 공개 레파지토리에 시크릿 키를 업로드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굉장히 누가 테스트를 했는 결과를 올린 건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들 이 개발을 하다 보면 실수로 AWS 키를 GitHub에 그냥 코드에다 딱 넣고 커밋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큰일이 발생하는데 이걸 진짜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AWS 키, 개인 키를 GitHub에 커밋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 커밋하자마자 7분 후에 Git Guardian이라고 하는 요 외부 웹사이트인데 Git Guardian에서 유출 경보가 이메일이 날라온다고 합니다. 당신의 키가 업로드됐어요. 거기서 몇 분 더 지나니까 토큰이 손상되었다. 그러니까 compromised라고 하는데 토큰을 누군가 액세스해서 이제 너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누군가 썼을 거야. 라고 하는 알림이 오고 그 이후로 2시간 동안 독일, 네덜란드, 영국, 우크라이나 등에서 이 키를 접근했다라고는 알림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GitHub의 리파지토리를 다 스캔하면서 혹시나 누군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토큰이 올라오는지를 보고 있는 크래커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있다, 요거 걸렸어. 라고 해서. GitHub도 이걸 보면 알게 되면 취약 종속성 경고 메일이라 해서 당신 뭔가 문제 생겼어요. 라고 하는 알림 메일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저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 주위에서도 이거는 많이들 한 번씩 경험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래서 이 사람이 요거는 또 다른 깃랩에도 한번 커밋해 왔는데 깃랩은 62분 후에 프랑스에서 한번 사용되고 그 다음에는 뭐 일은 안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깃허브이 훨씬 더 메이저하고 깃허브만 보고 있는 코드들이 많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실험한 사람이 한 말은 깃허브를 스캔하는 곳이 많으니까 혹시 깃허브를 사용 중이라면 꼭 Git Guardian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살펴봐라. Git Guardian은 자동으로 이 시크릿들을 디텍션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오픈소스나 개인 개발자한테는 내부 레파지토리도 무료예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도입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부 레파지토리 어차피 남이 못 보는데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지만 그게 올라만 가 있으면 혹시나 누가 포크하다가 뭐 노출되거나 다양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부 레파지토리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퍼블릭 모니터링은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아까 깃가디안이 알림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사용 중이라면 탈리스만이랑 깃닉스라고 하는 걸 도입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탈리스만은 커밋하기 전에 훅을 걸어가지고 혹시나 내 커밋 내용에 뭔가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도구예요. 요거 오픈소스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꼭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깃닉스는 회사에 레퍼지토리가 많으면 요걸 스캔해가지고 혹시나 있는 게 있나를 검사해주는 도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프리커밋 훅을 걸어서 먼저 탈리스만을 거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깃닉스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기서 추천하는 도구들을 도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뉴스는 $6,000 광고비로 $20만 판매하기라는 글이에요. 와이파이 다바라고 하는 인도의 와이파이 회사 이야기인데요. 존 그루버라는 유명한 블로거가 있습니다. 애플 쪽 해외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어링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존 그루버가 유명한 건 사실은 마크다운으로 유명합니다. 마크다운을 만든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존 그루버가 그래서 자신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 데어링 파이어볼은 가보면 굉장히 심플한 블로그예요. 개인 블로그고 여기에 이제 이 친구가 자기 뭐 애플에 대한 생각들이나 다양한 뉴스들 이런 것들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 와이파이 다바라고 하는 이 인도 회사가 존 그루버의 블로그에다가 광고를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아까 지역의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는데 와이파이 설치 비용이 한 2천만 원쯤 한대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와이파이, 무료 와이파이도 많고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인프라가 없으니까 그 와이파이 인프라를 깔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와이파이 장비를 설치하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면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모델인데 이 와이파이 다바가 존 그루버의 블로그에다가 일주일간 홍보를 했대요. 이 데어링 파이브볼 이 웹 블로그에는 광고하는데 전 이 광고 비용을 이 글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광고하는데 $6,500, 700만 원이죠. 700만 원 하면은 블로그 사이드바에 걸어주고 RSS 피드 나갈 때 RSS 피드에 광고가 포함되고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포스팅이 끝나면 존 그루버가 자신이 광고한 요 아이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글을 읽는데요. 요 세 가지로 구성된 광고 상품인 거죠. 내 블로그에 링크 올려주고 RSS 피드로 발행해주고 자기가 글 한번 적어주고 협찬 마케팅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데어링 파이어볼의 일간 페이지 뷰가 10만, 월 페이지 뷰가 250만, 가장 놀라운 건 RSS 피드 구독자가 20만 명.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가 한 9만 명 있는데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여기다 딱 일주일간 홍보했더니 한 7,000명쯤 왔고 근데 이메일도 한 40통, 화상통화도 하고 나서 10대를 팔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장비를 10대 팔아가지고 2억 넘게 번 거죠. 700만 원 광고해가지고 2만 달러를 벌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죠. 이 글에 그 설명이 또 재밌었어요. 이 결과를 소개하는 글 자체도 아주 좋은 글이다. 왜냐면 내가 700만 원을 들여서 광고해서 2억을 벌었어요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짧게 설명하고 우리 회사는 뭘 하는 회사인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거야.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주요 내용을 한 다음에 혹시나 이 글을 보고 들어왔던 광고 효과가 이렇게 좋은 게 뭐지? 라고 해서 궁금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이 아이템 괜찮은데? 내가 한번 해볼까? 글 자체가 또 다른 홍보잖아요. 요런 글이 해커뉴스나 해외 뉴스에서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내가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걸 홍보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요런 방식으로 적으라는 샘플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석세스 스토리고 이 글을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끌겠구나 라고 본 다음에 내 상품에 대해서도 요런 글을 적으시면 서비스나 내 제품을 홍보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짧지만 굉장히 아쉬운 뉴스예요. 구글 포토가 고화질 무제한 저장을 종료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구글 포토가 2015년인가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내놓은 개취가 당신의 사진을 무제한 저장해주겠다고 였거든요. 물론 원본은 아니고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화질로 컨버팅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이 자동 업로드 되고 해서 평생 보관해주겠어 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갔죠. 많이 썼는데 내년 6월부터는 이제 새로 업로드된 사진이나 비디오를 그러니까 무료 용량이 15기가 제한에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한이 생긴 거죠. 업로드 제한이. 다만 그 이전에 업로드했던 사진들에 대해서는 그 계정 용량에 포함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에 새로 업로드되는 사진들만 포함하겠다라고 했어요. 구글이 이걸 통해 가지고 사진이 워낙 많았으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사진 올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머신러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요즘 구글 포토에 그 사람 인식하는 거, 사람 얼굴을 인식하거나 장소 인식하거나 사물을 인식하는 거 보면 굉장히 똑똑해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언제 어디서 찍은 무언가를 검색할 때 검색 쿼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는 그거 다 검토가 끝났다라고 제가 그 S덕포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학습 데이터셋의 구축이 끝났나 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할 만큼 했고 데이터 용량 더 이상 지원 안 해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아쉬운 뉴스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구글 원 통해 가지고 확장해라 보니까 100기가에 월 2,4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걸 해서 확장할 수는 있는 거고 자신들이 파는 픽셀 기기에서 업로드하는 사진은 계속 무료로 해주겠다. 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픽셀 4는 자동 업로드하고 심지어 픽셀 1 가장 오래된 픽셀 1은 원본 사진에 대해서도 무제한입니다. 저는 픽셀 1을 가지고 있는데 쓰진 않습니다만 많이. 요즘 픽셀들은 그냥 여기서 말하는 원본은 아니고 최고 화질로 저장해주는 거고 근데 무료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 그래요.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래서 픽셀 폰을 그냥 사진 업로더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픽셀 폰을 하나 그냥 매크로 걸어가지고 사진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면 그거를 복사해서
포토에 업로드하는 걸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아쉬운 뉴스인 것 같아요. 구글 포토 가지고 굉장히 많이 썼고 이것 때문에 저는 플리커에다가 예전에 사진을 저장했었는데 야후가 딴 데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진 저장할 때가 이제는 구글 포토 말고는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구글에다 돈을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팟캐스트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